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일까?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티타임은 오재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오재철 작가님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세계여행 작가 오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쳐주시고, 분위기 좋네요 여기. 먼저 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을 하고 상업사진가로 활동을 하다가 2012년도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으로 약 414일간 세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어릴 때 80일간의 세계일주 이런 책을 통해서 세계여행이 누구나 다 가지는 꿈이에요. 그쵸? 근데 이 세계여행이라는 꿈을 이루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 뭐예요? 돈이 가장 경제적인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와, 오늘 작가님이 금수저집 아들인가 보다. 사실 제가 딱 외모만 놓고 봐도 있는 자유처럼 생겨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상위 50%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상위 10% 아니고 하위 10% 아니고 중간,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약 2천만 원의 은행 채권, 전문용어로 빚이죠. 빚만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중간밖에 안 되는 사람이 400일 동안 신혼여행을 갔다 왔나, 그 얘기부터 살짝 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결혼할 때 돈이 듭니다. 우리가 정화수도 놓고 하는 결혼이 아니다 보니까 돈이 들어요. 얼마 정도 들까요? 집 사는데 돈 드는 거 말고 얼마 정도 들까요? 뭐 집안마다 달라요. 어떤 집안 한 1,000만 원 드는 집도 있고, 어떤 집안 한 1억 드는 집도 있어요. 한복도 해 있고, 뭐 패백도 이것저것 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봅니다. 결혼하는 데 드는 평균 자금 치면 약 3천에서 5천만 원이 나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결혼할 때 딱 100만 원만 들었어요. 어떻게 했냐? 상견례 할 때 우리는 서로 안 주고 안 받기를 할 겁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예단, 예물 이런 거 서로 안 주고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요즘에 결혼할 때 뭐가 있어요? 스드메라는 게 있어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자, 스튜디오 사진은 제가 사진학과를 나왔으니까 직접 셀프로 삼각대 놓고 찍고요. 자, 드레스, 우리 그 동네에 새로 마트가 오픈을 하면 어떻게 홍보 활동을 합니다. 그쵸? 서울의 웨딩 드레스샵이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새로 드레스샵이 오픈을 하면 이벤트를 합니다. 우리 드레스샵에서 무상으로 드레스를 대여해드릴 테니까 입어보시고 괜찮으면 홍보 좀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이벤트를 해요. 제 아내가 10군데 드레스샵에 응모를 했어요. 그 중에 2군데에서 당첨이 돼서 한 벌은 리허설 때 있고 한 벌은 본식 때 있고. 자, 그럼 마지막 남은 거 뭐가 있을까요? 결혼식이 남았죠. 결혼식. 자, 우리가 결혼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거, 상견례하고 날을 잡습니다. 날짜를 잡아요. 그래서 좋은 날을 받으러 다니잖아요. 좋은 날 길일에 결혼을 합니다. 자, 그 말은 뭘까요? 결혼하기에 안 좋은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혼하기 안 좋은 대표적인 날, 윤달이라는 달이 있습니다. 윤달은 죽은 자의 달이라고 해서 산자가 쓰면 애군이 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윤달에 결혼하면 이혼을 빨리 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 미풍양속 잘 지킵니다. 그래서 윤달이 되면 예식장에 예약이 없어요. 그럼 예식장은 파격적인 대할인을 하겠죠. 저희는 원래 2012년도 10월 달에 결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해 5월이 윤달인 걸 알고 잽싸게 5월로 날짜를 옮겨서 윤달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예식장, 대관료 무료, 식대 30% 할인, 주류 서비스, 화환 서비스, 음악 서비스, 이렇게 결혼식을 했더니 정말 100만 원만 든 거예요. 지금 제 손에 보시면 제 손에 결혼 반지가 없어요. 아내가 반짝이는 걸 크게 관심이 없어서 이런 폐물 같은 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100만 원 들고 딱 결혼식 끝나니까, 자, 아까 제가 대한민국 상위 몇 프로? 상위 50%, 중간. 그럼 저도 결혼하려고 3천만 원은 모아놨겠죠. 그 중에서 100만 원을 썼으니까 2,900만 원이 남았네요. 여기다가 남녀 각각 1,000만 원씩 각출해서 4,900을 신혼여행에다가 몰빵. 그래서 할 수 있었던 세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했던 세계 여행이 무슨 로또에 당첨이 돼서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고, 무슨 100만 원 들고 떠나는 극기 세계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예.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 안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결혼 안 하신 분들은요, 세계여행 할 수 있는 찬스가 다 한 번씩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나라에는 재혼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예. 자, 제가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고 저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몰랐네. 나도 결혼식을 저렇게 했으면 여행을 길게 갈 수가 있었을 텐데. 예,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팝 퀴즈 한번 내보려고 해요. 오늘 여기 반응이 좋으니까 제가 퀴즈 한번 내보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지. 1번, 아니다. 그래도 나는 예전처럼 10가지를 다 하겠다. 예. 2번, 아니다. 해보니까 결혼식 사진도 안 보고 한복 비싸게 맞췄는데 거의 입지 않더라.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할 10가지 중에 한 8개는 안 하고 한 2-3가지에 좀 더 집중을 해보겠다. 그게 여행일 수도 있고요. 그게 다이아몬드 반지 패물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고루고루 10개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줄여서 해보겠다. 자, 1번과 2번 한번 눌러주세요. 채팅창에. 예, 쭉 올라가십니다. 예, 많아요. 답을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예, 답을 안 하신 분들은 아마도 결혼은 다시 하진 않겠다. 예, 이해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자, 어쨌든 여러분이 하신 선택을 임종 직전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자, 결혼할 때 어때요?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요. 너 패백 안 하면 나중에 시댁 식구한테 욕먹는다. 야, 친구는 이거는 받았어. 너도 이거는 받아야 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를 하다 보니까 10가지를 다 하다 보면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인생에도 이렇게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게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면 누구에게나 돈과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사는 삶을 조금 더 여러분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결혼이야 인생에서 2번이고 3번이고 가능하지만 인생은 딱 한 번밖에 못 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일 먼저 가실 곳은 멕시코 한번 가보겠습니다. 멕시코. 예,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축제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멕시코에는 망자의 날이라는 축제가 있어요. 망자의 날, 예, 죽은 자의 날이에요. 우리나라 치면 제삿날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제삿날은 어때요? 집안마다 다르고 한 집안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제삿날이 다르잖아요. 자, 멕시코는요 11월 1일이 국민 통합 제삿날입니다. 언제 돌아가는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11월 1일 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10월 말이 뭐예요? 10월 말 할로윈 데이예요. 그래서 10월 말부터 11월 1일까지 망자의 날 축제라는 거래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진짜 뼈는 아니고요. 모형 뼈다귀에 눈은 서클 렌즈를 끼고, 예, 그리고 몸에 물감을 뿌리고서 이렇게 막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막 웃는 거 보고, 자, 근데 우리나라에는 제삿날 웃고 떠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삿날은 엄숙하게, 경건하게 보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멕시코 애들이 이렇게 막 퍼레이드하고 춤추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멕시코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제삿날 웃고 떠들면 되냐 안 되냐. 니네 못 배운 애들처럼 왜 이래. 제가 막 뭐라고 했더니 이 멕시코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저승에서 이승으로 내려오는 날인데 당연히 반갑고 즐거운 날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삿날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날이니까 슬픈 날이지만 멕시코인들한테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저승에서 이승으로 내려오니까 반갑고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은 제삿날이라고 해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멕시코 방식이 옳고 한국 방식이 그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문화는 옳고 그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단지 다를 뿐이죠. 자, 제가 세계여행을 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영화의 촬영지를 가보는 거였어요. 이 시네마 천국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라는 섬에 팔라조 아드리아노는 산골마을에서 촬영이 됐어요. 자, 이 팔라조 아드리아노는요, 영화가 언제적 영화죠? 1988년도가 나왔으니까 약 30년 전 영화인데
영화랑 마을이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래서 가서 너무 좋은 거죠. 그곳에 가시면 보통 여러분들 교실 있죠? 여러분들 학생 가르치는 그 교실만한 크기가 그 시네마 천국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자전거가 그 영화 속에서 토토랑 할아버지가 타던 자전거가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고요. 마을을 돌아다니면 정말 영화 속 주인공인 토토가 지금이라도 당장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골목입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아까 그 들려드렸던 음악 있죠? 그걸 귀에 꽂고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정말 영화 속에 들어온 것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유럽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시네마 천국을 안 봤거든요. 보통 우리는 같은 곳에 가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추억을 안고 돌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여행지는 여행지 자체보다 그곳에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기억이 됩니다. 자, 참고로 오늘 우리 들으시는 분들, 자, 우리 다 다음 주에 뭐 백신 패스 다 편하게 된다고 하니까 우리 다 같이 MT를 갈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여행 갈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랑 같이 여행을 갈 거예요. 어디로? 부산으로 갈 거예요. 부산으로 다 같이 MT를 갑니다. 그러면 부산이 고향이시거나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거나 부산에서 사랑의 데이트 기억이 있으신 분은 내려갈 때 마음이 다르겠죠. 가서도 다른 것을 볼 거예요. 똑같은 것을 봐도 다른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여행지는 여행지보다 그곳에 가는 사람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여행지를 고를 때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옆집 철수 엄마가 작년에 어딜 갔다 왔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아니면 동문회에서 친구들이 갔던 데가 어딘지가 제일 중요하고, 아니면 요즘에 뜨는 여행지가 어디냐가 제일 중요해요. 단 한 번도 내가 어떤 영화를 감명 깊게 봤고 어떤 추억을 안고 있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는 고려 대상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쯤에 조금 더 여행이 혹시라도 좋아지면 그때 가서는 한번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좋아하는 음악 이런 것들 하면 좀 더 여러분에게 기억이 남는 그런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시칠리아 섬에서 배를 타고 조금만 더 가시면 람페두사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람페두사 섬은 보시다시피 바닷물이 너무 맑아서 마치 배가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시면 파란 공기 중에 여러분들이 붕붕 떠다니는 그런 신기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이곳에서 배나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더 가시면 몰타라는 섬나라가 나옵니다. 예. 자, 이 몰타에 아주르 윈도우라는 게 있어요. 자, 보시면 엄청 멋있죠. 자, 지금 아주르 윈도우 저 위에 사람이 아주 조그맣게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아주르 윈도우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아주르 윈도우가 유명한 또 하나가 이유가 있어요. 이 아주르 윈도우 앞에 이게 자연풀장입니다. 이게 자연풀장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와인 한 잔씩 마시면서 이 아주르 윈도우로 넘어가는 석양을 보는 것이 관광 포인트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 아주르 윈도우를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년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시칠리아 가서 영화의 촬영장 가보시고 람페두사 섬 가시고 그다음에 몰타에 가서 이 아주르 윈도우를 보면 딱 여행 코스가 짜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년에 이 몰타에 가서 아주르 윈도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풍경을 보시게 됩니다. 4년 전에 태풍이 와서 이 아주르 윈도우가 무너졌어요. 네. 우리는 여행지라 행복이란 것들이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세계여행을 하면서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곳, 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가야겠다고 생각한 곳 10군데 중에 3군데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을 때 행복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솔직히 많이 안쓰러워요. 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가정을 위해서 뭘 하죠? 돈을 법니다. 뭐 열심히 일을 해요.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딸이 아빠 놀아주세요 그러는데 아빠가 오늘 야근해서 너무 피곤해요. 주말에
주말에 시간이 나니까 그때 놀게요. 하지만 주말에 관계처에서 또 미팅을 하자고 하고 또 남은 잔업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러다가 내가 좀 먹고 살만해졌어요. 이제 먹고 살만해져서 자식들이랑 시간을 보내려고 딱 가면 자식은 이미 청소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놀아본 적 없는 아빠가 갑자기 다가서니까 어색합니다. 그러면 아빠들은 무엇을 위해 내가 일을 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행 갈 수 있을 때 그리고 행복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자녀분들 있으시면요. 손자 손녀 있으면요. 오늘 가서 한 번 더 안아주세요.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고요. 맞아요.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할 때 그때 한 번 더 안아주세요. 이번에 쿠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쿠바 어떤 나라예요? 공산국가. 여러분 생각하는 공산국가는 어디죠? 북한. 엄청나게 타이트하고 뭔가 구속이 돼 있고 자유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국가는 북한이니까 불안정한 사회. 맞아요. 불안정한 사회. 그렇어요. 자, 근데 쿠바는 아이러니하게 남미 여행 국가 중에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입니다. 의외죠? 사실 저도 쿠바를 갈 때 정말 북한을 가는 느낌으로 정말 긴장하면서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쿠바를 딱 갔더니 쿠바에는 일단 올드카가 많아요. 일단 볼거리는. 옛날에 여러분들 에버랜드나 그런 데 가야 나오는 이런 자동차들이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볼거리도 많아요. 그리고 뭔가 활기가 넘쳐요. 좀 사진에서 그렇죠? 활기가 넘쳐요. 그리고 공원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와서 시간을 보내는데 되게 여유로워 보여요. 아니 내가 생각하던 공산국가랑 다른 거예요. 그리고 거리를 걷다가 골목에서 음악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며 신나게 놀아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해밍웨이. 그래서 내가 생각하던 쿠바가 좀 다른 거예요. 솔직히 쿠바는요. 잘 못 살아요. 우리나라 치면 1980년대 경제 수준? 되게 못 삽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얘네들 안 행복한데 관광객들한테 팁 받으려고 웃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우울해서 슬퍼하는 표정을 지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쿠바를 한 달 동안 여행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여행하다 보니까 와, 얘네들이 진짜로 웃는 거예요. 진짜로 즐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1억 있으면 1억만큼 행복하고 내가 10억 있으면 10억만큼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사는 쿠바 애들이 행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 처음엔 야, 니네들 건방지게 왜 행복해?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웃음이 진짜 웃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아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야? 라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쭉 보니까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한 분들이 계세요. 1980년대는 대한민국이 엄청 못 살았어요. 그때 미용실 500원, 영화 1000원, 동시상에 2편 보여줬죠. 지금보다 한 20배, 30배는 못 살았어요. 그쵸? 근데 제 기억 속에 분명히 지금보다 30배 못 살았을 때도 저희 부모님들은 웃으면서 대화를 했었고 동네 어른들이 서로 모여서 아줌마들이 콩 깎으면서 서로 막 웃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가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걸까? 제가 이제 처음에 저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한 가지 방식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죠. 오직 그 방식만 따라가면 되니까. 성적 잘 나와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 얻고 좋은 연봉을 받아서 돈 많이 벌어갖고 빨리 건물 사고 이게 행복의 수순이잖아요. 근데 쿠바에서 느꼈던 것은 행복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수만큼 다양한 행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제가 처음으로 고민을 합니다. 인생에서. 어떤 고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일까? 드디어 제가 제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쿠바를 떠나는 날 드디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구나. 드디어 내가 내 인생을 나답게 살 수 있겠구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나는 나답게 살 수가 있겠구나. 나는 나의 행복을 찾아서 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2천만 원의 은행 채권, 전문 용어로 빚이죠. 빚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시집을 와준 아내가 너무 고마워서 아내에게 선물을 해준 게 있어요. 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주자라는 이벤트를 했어요. 자, 이런 사진 주세요. 제 아내입니다. 예쁘죠? 집에 가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집에 가면 이분이 나타나요. 세계여행 가면 맨날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한 달 중에 5일만 이러고 25일은 이러고 살았어요. 가끔씩 여기 파란색 자켓 입은 사람이 제 아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접니다. 이거 저예요. 그때 돈이 없어갖고 머리를 못 깎아가지고 머리가 길었고요. 살이 먹질 못하니까 살이 빠져가지고 이랬던 거예요. 이게 접니다. 여기 노란색 입은 사람이 제 아내. 자, 여러분들 저녁 반찬 몇 개 드셨어요? 반찬 반찬 3개, 4개. 여행자는요, 일식 1찬 반찬이 1개예요. 반찬이 1개. 이날 먹었던 거 양배추에 썰어가지고 케찹 버무려서 먹었어요. 맛있겠어요? 맛대가리 먹겠죠. 근데 그 맛없는 걸 제가 먹으면서 웃고 있어요.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세계여행을 할 때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세계여행 환상 갖고 있는데 제가 아까 5천만 원 가지고 1년을 넘게 다녀야 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잠을 잡니다. 요즘 여러분들 뭐 차박 유행하는데 차박은 낭만적인 거고 저희는 그냥 돈이 없어서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차박의 원조라고 한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정말 제가 처음으로 차박을 하고 이때는 차박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제가 차숙이라는 단어로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잠을 자고 차 안에서. 근데 이렇게 차 안에 자면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2만 원짜리 게스트하우스, 유스호스텔 이런 데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어젯밤에 내가 차에서 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래도 신혼여행이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10만 원짜리 호텔에서 잠을 잔 적도 있어요. 우와, 너무 편한 거예요. 자, 그 10만 원짜리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 날은 다시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 되게 예뻐 보이지만 사실 가구를 보면 허접하게 짝이 없어요. 하루에 2만 원짜리 방이거든요. 그 10만 원짜리 호텔보다 2만 원짜리 게스트하우스가 훨씬 비루하잖아요.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2만 원짜리 게스트하우스인데 차에서 잔 다음 날에는 너무 행복했고 호텔에서 자고 난 다음 날에서 이 게스트하우스 살 때는 너무 불행한 거예요. 게스트하우스는 바뀐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게스트하우스인데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구나. 그 전에 제가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은 2만 원짜리 게스트하우스 잤으면 다음에 10만 원짜리 호텔에서 자고 다음에 20만 원짜리 호텔, 다음에 30만 원짜리 호텔 그렇게 올라가는 걸 행복 추구용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같은 게스트하우스를 다르게 느끼는 걸 보고 그러면 나는 앞으로 2만 원짜리 게스트하우스에 자도 차에서 자도 그때 그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관점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원효대사 얘기잖아요. 세상 모든 건 마음먹기 따라 달려있다. 다 아시는 얘기예요. 여러 개 계신 분들 아마 시험 보면 다 맞출걸요? 세상 모든 건 마음먹기 따라 달려있다. 시험 보면 다 맞춰요. 근데 그렇게 안 살죠. 안 되죠. 지식과 내가 정말 깨우쳐서 사는 게 달라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지식에 힘없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는 지식은 여기까지 가는 것과 천지 차이인 거. 자,
그래서 제가 여행 작가니까 뭐 여러분들에게 여행에 대한 얘기 좀만 더 해볼게요. 다른 사람들처럼 여행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여행할 것인가? 예, 경제 수준에 따라서 여행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옛날에 개발도상국 시절, 후진국 시절에는 외국에 나갈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한 번에 나갈 때 최대한 많은 것을 보는 가성비 끝판왕 여행을 합니다. 뭐 패키지 여행. 그러다가 경제 선진국이 되면 외국에 나갈 기회가 많아져서 조금씩 자유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 이전 2019년도에는 자유여행이 더 많아졌어요. 예.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유여행은 조금 특이한 데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리를 1박 2일 자유여행을 갔다고 쳐봐요. 자, 1박 2일 파리에 자유여행이 됐어요. 자, 여러분 뭐 하시나요? 네이버에 검색을 합니다. 뭘 검색할까요? 파리를 효율적으로 돌아보는 가장 좋은 동선. 파리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거. 파리 가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 죽기 전에 꼭 먹어야 될 파리 음식. 이런 걸 검색을 하죠. 그래서 최적의 동선을 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요. 그럼 아침에 에펠탑 앞에서 딱 만났던 한국 사람, 오후에 누브르봉만 가면 또 만나요. 그리고 저녁에 맛집이라는 레스토랑 가면 그 한국 사람 또 만납니다. 그게 무슨 자유여행이에요? 혼자 가는 패키지지. 제가 파리를 여행할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 전날 이제 친구랑 놀고 이제 저 똑같이 일 때만 해도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나가려고 딱 하는데 외국 친구가 여행을 안 가고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도 읽을 수 있는 책을 굳이 파리 와서 왜 읽죠? 제가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는 파리 구경 안 해? 너 파리 여행 다 했니? 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나는 책을 읽을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에펠탑을 바라보면서 커피 마시면서 책을 읽는 것이 내가 파리를 여행하는 방식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저는 근데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 방식이 옳고 그르고 최선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친구는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를 아는구나. 우리가 여행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네, 연수인 경우가 많고 진정한 여행은 사실 행복해지기 위해서예요. 즐겁기 위해서. 그러면 가서 내가 즐겁고 행복한 걸 해야 되겠죠. 솔직히 대한민국 사람들 누브르 박물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박물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우리는 고우 그림을 보고 감상을 하기 이전에 고우 그림이 무슨 주의 학파이고, 네, 그리고 어떤 패턴으로 그렸고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는지를 딸딸딸 외웠던 세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술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파리 가시면 누브르 박물관 그만 가세요. 대한민국 사람들 드디어 먹방에 눈을 떴어요. 네, 그러면 파리에 가서 미슐랭에 등록된 레스토랑만 다녀도 3박 4일이 모질랍니다. 어디 박물관을 가요? 대신 박물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누브르 박물관만 일주일 내내 가도 작품을 다 못 봐요. 어디 레스토랑을 가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브르 박물관에 가라, 가지 마라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걸 집중해서 하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여행은 각자에게 다르게 기억된다. 사람에게 따라서 좋은 여행과, 그쵸, 자랑거리로 생각할, 그런 맞아요. 그런 자기만의 여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그 여행과 삶을 사는 게 사람들이 비슷하더라고요. 패키지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인생도 패키지처럼 살고, 자유여행을 사는 사람은 인생도 자유롭게 살더라고요.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얘기 있죠? 자, 우리 여행이란 단어를 인생이라고 바꿔볼게요. 다른 사람들처럼 살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인생은 각자에게 다르게 기억된다. 자, 여러분, 인생에 정답이 있다 없다? 다 없다라고 써볼 거예요. 아마 시험 보면 다 100점. 인생에 정답은 없죠. 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죠. 지금 학교를 어디 가야 되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좋고, 이때는 뭘 먹어야 되고, 치킨에는 맥주고, 항상 정답이 있잖아요. 말로는 정답이 없다고 하는데 사는 건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정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전 진로 교육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진짜 인생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수능 만점 맞는 애가
건축공학과 갈 수도 있고 수능 만점 맞는 애가 미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매번 수능 만점 맞는 애들은 다 똑같은 학과를 갈까요? 어떻게 매번 취향이 다 같을까요, 애들이?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작년에 코로나가 일어났는데 저희는 작년에 가족여행, 100일간의 가족여행을 떠났어요. 그 100일간의 캠핑카 가족여행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캠핑카 여행을 간 가장 큰 이유는 어떠한 뭐 많은 걸 보려고 떠난 여행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자,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족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가족과 하루에 몇 시간이나 시간을 보내시나요? 1시간? 2시간. 네. 그리고 그 1시간, 2시간 만났을 때 어떤 대화 하시나요? 학원 갔다 왔니? 숙제했니? 밥 먹었니? 그리고 그 다음날 또 2시간 동안 무슨 대화예요? 학원 갔다 왔니? 숙제했니? 밥 먹었니? 가장 중요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와 24시간 내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간 거예요. 왜 여행을 가면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늘어나요. 네. 그래서 아이와 함께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여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여행했다고. 그저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캠핑카 앞에 산책하고요. 같이 마트에서 장 본 거 가지고 같이 음식 해 먹고요. 그리고 노을을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캠핑카 앞에 산책하고요. 그러다가 다른 풍경을 보고 싶으면 캠핑카 타고 이동을 했고요. 그러다가 가끔씩 근처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으면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그런 여행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저희 아이가 행복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행복한 어른을 키우고 싶다. 제가 행복한 사람을 보니까 어느 날 고진감래 열심히 노력해서 갑자기 행복해지는 사람을 못 봤어요. 어제 행복한 사람이 오늘 행복하고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 행복하더라고요. 어제 많이 웃는 사람이 내일 많이 웃지 어제까지 찌푸렸던 사람이 갑자기 내일부터 웃는 경우는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또는 중학교 때까지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아이로 먼저 세팅해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능력을 탑재. 그래서 저희 아이는 되게 자유롭습니다. 예, 많이 뛰어다니고요. 여행 많이 다니고요. 그리고 학원 같은 걸 잘 안 다닙니다. 왜? 저희는 아이의 인생의 목표가
대학이 아니거든요. 행복한 아이로 크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가족여행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팁 몇 개 드릴게요.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의 방법에 대한 거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랑 여행할 때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나요? 내가 아이에게 뭔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펠탑을 보여주고 가서 콜로세움을 보여주고 그리고 역사를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관심이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 수학여행 갔을 때 불국사 가서 불국사 역사 외웠어요? 기억 안 나잖아요. 네. 뭐가 기억나요? 그날 여관방에서 친구들이랑 베개 싸움 한 거,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친한 친구랑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나거든요. 즉 뭐예요? 자신이 집중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여행 간다고 이제 하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비록 여러분들이 프랑스 파리를 가도요, 에펠탑 앞에서 아이가 갑자기 아이 앞에 있는 개미한테 관심을 가지면 속이 터져도 아이가 그 개미랑 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여행 베테랑이죠. 전 세계에서 400일 여행하고 제가 여행책을 3권을 낸 유명한 여행 작가인데, 저희는 아이랑 저랑 애엄마랑 셋이 여행 지분을 30%씩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 4시간은 아이 마음대로 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전국 일주할 때도 전국의 놀이터는 다 갔어요. 그건 아이의 여행이거든요. 그걸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그 다음날 바다를 갈지 산을 갈지 이런 걸 할 때 아이에게 많이 물어봐요. 넌 어딜 가고 싶니? 그리고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안 해요. 아이와 함께 여행을 하는 거죠. 네. 재밌는 것도 나왔네요. 이 진로 조현주님께서 애들은 기억이 없대요. 맞아요. 어쩌면 아이들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머리는 기억을 못해도 가슴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 아이가 기억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안아주셨나요? 아이가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쁜 옷을 입혀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가 기억을 못해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무의식 속에 쌓여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이 더 중요해요. 그게 사람의 무의식의 베이스를 만들거든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이 행복한 기억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아이는 세상을 사는데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재밌는 걸 하나 해준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오던 방식대로 계속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방법이 다양한데, 물질로 행복해진 사람은 계속 물질로 행복해진다고 하고요. 술로 행복해진 사람은 계속 술을 마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경험으로 행복해진 아이는 계속 행복한 경험을 쫓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5살이 되던 생일날 제가 경험의 행복을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할슈타트를 여행할 때였습니다. 아이에게, 이날이 아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아이에게 모르는 사람이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백명하게 받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줬던 게 제가 한복을 이렇게 입혔습니다. 아이가 한복을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니까 외국 애들이 와서 다 얘기합니다. Oh, so pretty. 그럼 우리가 한 번씩 하는 거죠. 오늘, today is her birthday. 오늘이 얘 생일이야. 그럼 외국 애들은 다 뭐라고 해요? Oh, happy birthday to you. 그날 하루 동안 100명의 외국인으로부터 생일 축하한다는 인사를 들은 거죠. 경험의 행복. 네. 그래서 행복해지는 다양한 방법을 어릴 때부터 연습시켰어요. 네. 자, 그래서 아란이는 내년에 초등학교가 되는데 조금 어릴 때 부모 잘못 만난 덕에 어릴 때부터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돌이 지나자마자 캐나다, 겨울 캐나다를 막 돌아다니고요. 무조건 자유여행, 패키지 없습니다. 캠핑카 타고 유럽 막 다니고, 벌써 아란이 여권에 도장 찍힌 게 10개가 넘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니 자유여행이에요. 아란이는 조금 다르게 컸습니다. 어떻게 크냐? 아란이는 요즘은 이제 그런 말 안 쓰는데 한 3살인가 4살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란이를 데리고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아란이가 하는 말이, 아빠, 여기가 오늘의 우리 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는 계속 여행을 했기 때문에 고정된 우리 집이 없는 거예요. 네. 여기도 우리 집이고 저기도 우리 집이고. 그럼 아이가 생각하는 우리 집은 어딜까?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곳이 우리 집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더 본질에 가까운 눈을 갖게 된 거죠. 외형보다는. 예. 그리고 아란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그 어린이집에 흑인아이가 있었어요. 루시라는 흑인아이가 있었어요. 이 루시라는 흑인아이에게 다들 다른 애들 말을 안 겁니다. 왜? 흑인애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가서 막 재밌게 노는 거예요. 저희 아이에게 루시는 흑인이 아니에요. 좀 더 피부가 까만 애일 뿐이에요. 왜? 세계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애들 다 봤거든요. 피부가 좀 더 까만 애, 피부가 좀 더 하얀 애일 뿐이지 외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하게 되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사고의 폭, 이해의 폭 자체가 넓어져요.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여행 육아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타이트해서 제가 좀 빨리 치고 갈게요. 예.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진로 선생님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진로, 10년 후 전망 좋은 직업, 간호사, 생명과학 연구원, 뭐 자동 조립 라인, 텔레마케터, 광고 및 홍보 전문가, 텔레마케터가 특이하네요. 예. 그리고 전망 좋지 않은 직업, 초등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 아나운서 및 리포터, 한국인 개소 신무원. 자, 이게 언제 발표된 거예요? 2011년도. 예. 뭐예요? 거의 안 맞죠? 예. 요즘에 뜨는 직업 중에 하나, 유튜버죠, 유튜버. 전혀 없어요. 왜? 이때는 유튜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로 교육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10년 뒤, 아이들이 살아갈 10년 뒤, 20년 뒤에 직업을 예측한다는 건 되게 어렵고 위험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실제로 10년 후 전망 좋은 직업, 2022년 지금 텔레마케터가 전망 좋은 직업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완전 안 좋아졌죠. 근데 이 당시 때 2011년도에 고등학생이 이걸 보고 텔레마케터가 됐으면 와, 인생 큰일 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솔직한 말로. 네. 그래서 최소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자기 성향은 안 바뀌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진정한 적성, 내가 무언가를 잘한다기보단 그게 나의 성향에 맞는 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나도 모르게 밤새서 하고 있는 그거. 어떤 능력의 적성이 아닌 성향의 적성에 맞는 걸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정말 그 적성이 맞으면 수능 만점이 맞아도 미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건축공학 가려고 했던 학생이 갑자기 수능 만점을 맞으면 건축공학과를 못 가잖아요. 왜? 우리는 행복이 무조건 돈과 연관이 있으니까. 최고의 진로교육은 좋은 직장을 잡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예, 질문은 제가 이따 좀 받겠습니다. 예. 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찾는? 예, 맞아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요. 예, 요거는 좀 다르고 요건.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교육보다 청소년기 한 1년 정도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릴렉스하게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제가 세계여행을 가서 제일 좋았던 게 이거예요. 해야 할 일이 사라지자 하고 싶은 일이 떠올랐다. 자, 세계여행을 가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놀다가 아무것도 해야 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마음속에서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 포함, 그리고 여러분의 자제분들 다 포함 어릴 때 다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러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 30이 되고 하고 싶은 일이 70으로 줄어요. 대학을 가면 해야 될 일이 50이 되고 하고 싶은 일이 50으로 줄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해야 될 일이 80, 90, 어느 순간 100.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때 전 이 말을 정말 해주고 싶어요. 아까 좋아하는 것이 뭔지 어떻게 찾는지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제일 성공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좋아하는 거 할 수가 없어요. 왜? 결과가 잘 나올 걸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 했다 폭망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힘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너무 성공하지 않아도 됐다고 생각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세계여행을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세계여행으로 인생의 쇼부를 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인생을 포기했기 때문에 세계여행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충분히 잘 사니까 힘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여행 가기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생각해 본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먹고 살 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강요를 안 하고요. 아이들에게 해야 될 일을 덜 주게 되고요. 그 해야 될 일이 줄어드는 만큼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진로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등산을 하면서 썼던 글이에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갈 수 있는 곳까지만 가보면 어떨까요? 내가 갈 수 있는 곳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다가 힘이 붙이고 안 되면 거기서 만족하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등산을 시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정상에서 야호를 외쳐야만 그 등산이 성공적인 등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곡까지 가고 계곡에 발 담그고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산했다면 그 사람 또한 즐거운 등산을 한 거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고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 제가 어떤 말을 하는 게 되게 주제넘은 생각일 수 있는데, 다만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인생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내려놓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만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